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세계신화 과목의 동영상 강의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3번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예술의 기원, 특히 또 이야기 장르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다윈주의 관점, 진화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역사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그 필요성들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인간들의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들이 해결해야 됐고 적응해야 됐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응하고 또 새로운 그 삶의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결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들의 진화적인 삶 속에서의 인간 심리, 인간 본성의 형성과 함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게 자리 잡았던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러한 그 예술이 인간들의 진화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와 기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화주의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는 켄릭이나 디샤나야게 같은 학자들의 경우는 인간의 그런 그 진화 과정에서, 마음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들의 그 진화적인 그 심리적인 그런 진화에 직접적으로 같이 그 작용을 하면서 인간 진화의 직접적인 산물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들부터, 또 그 핑커나 버즈처럼 이야기 장르를 제외하고, 이야기 장르는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자리 잡은 그런 직접적인 산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머지 예술 같은 경우에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나머지 예술 장르들 대부분은 그런 직접적인 산물은 아닌 부산물이다. 왜 부산물이냐? 인간이 특히 이제 그 선사시대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았던 그 시기를 보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느꼈던 즐거움들, 쾌감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예술이 해준 것이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인간 진화 과정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산물로서 그러한 즐거움들을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함으로써 인간들이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 좋았던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극들, 환경들을 떠올리게 만들고, 주어진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켄릭이나 지사나 야게처럼 예술을 인간 본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진화의 직접적인 산물로 보건, 아니면 진화의 부산물로 보는 핑커나 버즈의 견해이던 간에, 어쨌든 예술은 구석기 시대 이후에 집단,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했던 존재였던 우리 조상들이 생존과 번식 추구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자연적, 사회적 문제들을 맞이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환기시키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다음 세대로 전승시켜 온 그런 진화적 적응의 직접적이든 아니면 부산물이든 어쨌든 그런 진화적 적응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윈주의 학자들의 예술에 대한 그런 공통된 견해이다. 예술이 갖는 인간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역할을 진화적 적응의 그런 결과물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윈주의 학자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동영상 강의 때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런 그 직접적인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죠. 아주 그냥 예술적인 가치, 심미적인 가치, 혹은 어떤 양식, 그 미학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 예술 본질주의의 어떤 결과로 보이는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예술을 또 선호하는 그 대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예술의 기원 초기에 노동 주술 유희의 세 이유 가운데 유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유희조차도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일상에 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리플레시하는, 재충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좀 더 큰 영역은 여전히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자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들이 영위하는 많은 이야기 장르의 콘텐츠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체로 중요한 인간들 삶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늘 인간의 삶에 중요하게 제기됐던 삶의 문제들, 뭐 이성 간의 문제, 또 친족들에 대한 애정의 문제, 친구들과의 우정의 문제, 사기꾼들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문제, 뭐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들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질투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혹은 자연에 대한 그런 그 이 공포, 두려움, 뭐 이런 부분들 몇몇 가지 주제들의 큰 카테고리를 나눠봤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 장르의 그런 작품들의 이야기 유형들이 이러한 카테고리 어딘가에 한두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현대 사회의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도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삶의 평안한 안정감, 균형감을 되찾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삶의 안정을 회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대중예술이, 현대 대중예술이 영위하고 있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그 예술, 특히 이야기 장르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기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진화 심리학 관점에 많은 예술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편 장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윈주의 장르 이론 강의 자료 19페이지부터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편 장르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동영상 강의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의 언어를 보면 여러 언어권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뭐 수백 개 이상의 언어들이 인간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어순, 주어 다음에 수어가 먼저 오느냐, 주어 다음에 뭐 목적어가 먼저 오느냐, 어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언어들이 주어와 수어와 또 그것들을 꾸며주는 전치사 혹은 후치사,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보편적인 문법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같은 그 구조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언어의 발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어순의 차이만 있을 뿐, 또 단어의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언어들이 비슷한 그 문법을 공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언어학에서는 보편 문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보편 문법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러한 관점을 예술 연구로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이야기 장르의 많은 작품들을, 수백만 그 편 이상의 작품들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겠죠. 그 많은 작품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몇 가지 이야기 패턴으로 공통된 이야기 패턴으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라는 게 이제 장르 연구에서의 탐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보편 문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언어의 구조들이 언어권이나 문화권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보편적인 구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구조를 많은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삶에 적용시켰던 이런 그 심리적인 기제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게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편 장르라는 개념은 보편 문법과 마찬가지. 보편 문법이 그 인간의 언어의 구조에 공통된 그런 심리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현상이라면,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의 갈래들이 존재하고, 이야기의 그런 또 문화권들이, 다른 문화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목적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그런 몇 가지 영역들로 카테고리화가 가능하더라.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들, 그 많은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런 그 이야기 유형들을 따라서 장르를 나눠보자면, 그런 장르들을 우리가 보편 장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보편 장르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윈주의 관점에서 예술의 기여, 예술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인간들이 진화 과정에서 맞이했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환기시켜주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에 대한 모색을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예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예술이 주목을 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삶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어떤 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성 간의 사랑의 문제라든가, 사랑을 또 위협하는 질투의 문제라든가, 또 친족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그 문제, 또 그것과 쌍을 이루는 그 친족을 공격하는 적들을 대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뭐 캐릭터만 조금 바뀐다거나, 이야기의 어떤 에피소드가 바뀐다거나, 어떤 배경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와서 다양한 많은 작품들로 존재해 왔으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인간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들 삶에 중요했던 문제들을 분류해서 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보편 장르라는 것들은 그런 인간들의 삶에 분류된 영역들 각각에 대응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의 장르들이 나누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멜로라고 하는 장르는 인간들의 삶의 문제에서 그만큼 짝짓기의 문제, 이성의 짝을 만드는 문제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멜로라고 하는 장르가 지금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많은 이야기 장르 작품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다수가 멜로적인 요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멜로 장르는 보편 장르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 장르의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보편 장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사례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은 작품이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 이야기 원전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그림 동화, 이름이 뭐죠? 그 그림 동화 형제가 그 여러 가지 동화들을, 서양의 동화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원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작품의 스토리들을 보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행복한 부부가 있어서 그와 딸을 가졌는데, 딸이 신데렐라였고, 그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남은 딸이 너무 이렇게 그 안타까워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의붓 어머니를 드리는데, 그 의붓 어머니가 두 명의 언니들과 같이 집에 오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뭐 다 이 의붓 어머니나 배다른 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막상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거나 어디 여행을
떠나고 나면 너무 괴롭히는 거죠. 뭐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긴다거나 구박을 한다던가 밥도 잘 안 주고 그러던 삶을 살아가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멀리 떠나버리게 된 일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구박이나 핍박이 강해지고 이 집안의 모든 주도권들을 이제 의붓 어머니와 언니들이 독차지하게 되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가 그 타고난 그런 고운 심성으로 왕자와의 그런 그 로맨스가 꼽히게 되는데 그런 자리를 이제 의붓 엄마나 이 언니들이 못 가게 말리니까 뭐 이렇게 평소에 친절을 베풀었던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착한 마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티가 열리는 왕궁에 찾아가서 왕자를 만났으나 뭐 12시가 돼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고 유리구두 한 장만을 흘려놓고 돌아오게 됐는데 왕자가 신데렐라를 잊지 못하고 그 구두를 찾아서 이 구두 주인이 누구냐 다 이렇게 마을에 그 처녀들에게 직접 신겨보는 그런 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억지로 그 신발을 신고자 했던 언니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결국은 신데렐라가 그 유리구두의 주인이 밝혀져서 행복하게 왕자와 결혼해서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데렐라의 기본 그 스토리 라인이죠. 자, 신데렐라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나면 우리나라판, 한국판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딱 떠오르죠. 콩쥐팥쥐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의 캐릭터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죠. 물론 신데렐라에는 의붓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언니 둘을 데리고 왔지만 콩쥐팥쥐에는 그냥 팥쥐 한 명만이 왔지만 뭐 팥쥐의 그런 빌런의 이 전투력이 신데렐라 언니 둘 못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뭐 신데렐라의 의붓 엄마나 콩쥐의 의붓 엄마나 뭐 악한 엄마로 그려지기는 마찬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또 그런 왕자가 등장을 하고 왕자와 이 콩쥐의 이 사랑을 또 방해하기 위해서 또 의붓 엄마 팥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콩쥐가 왕자님하고 결혼하게 된다. 또 그 콩쥐가 왕자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신데렐라 얘기에서는 마녀와 그 동물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또 콩쥐팥쥐 얘기에서도 콩쥐를 도와주는 게 그 동물들 아닙니까? 뭐 두꺼비가 막 그 독을 저기 바닥이 깨진 독을 대신 몸으로 막아서 뭐 물을 제대로 다 길르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팥쥐 얘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 에피소드들마저도 신데렐라 콩쥐팥쥐는 매우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콩쥐팥쥐가 번역한 게 아니냐, 거꾸로 콩쥐팥쥐 얘기를 신데렐라가 번역해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동일한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의붓 엄마와 배다른 언니들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착함, 선함을 인정받아서 왕자, 높은 신분의 그런 귀족과 결혼을 사랑이 이루어지고 못된 양엄마와 의붓 엄마와 언니들은 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와 콩쥐팥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동양과 서양을 망라하고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변형된 버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의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그 얘기들이 나오죠. 프랑스의 샹들리옹 혹은 자옥은 유리구두라고 하는 프랑스판의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독일의 제투성이 소녀, 이탈리아의 고양이 신데렐라, 영국의 이끼옷, 아르메니아의 신데렐라, 러시아의 브레누슈카, 아일랜드의 얼룩소 이런 서양의 유럽의 신데렐라의 다양한 버전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판, 베트남의 까종과 할록, 필리핀의 마리아, 아메리카 인디언의 칠면조 소녀, 심지어 아프리카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허우샤족의 처녀와 개구리 그리고 추장의 아들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이런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의 같은 구조를 신데렐라의 기본 구조와 캐릭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콩쥐팥쥐가 이제 그런 예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에도
신데렐라의 일본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같은 이웃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구대륙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그 신데렐라 버전의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유럽이라고 하는 서구의 어떤 그런 그 이 문화의 우수성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주장들이 다 옳지 않다라는 그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근거를 뭐 인류학적으로든 뭐 이렇게 그 이 지리학적으로든 연결고리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더러 발생 시기도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새롭게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이실 학자, 이 스토리텔링 전문가이신 최이실 선생 같은 얘기는 뭐 이런 것이 신데렐라의 이런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가 인간 삶의 모형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주장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윈주의적인 예술의 가치, 이야기 장르의 다윈주의적인 기여,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적응 측면에서의 기여,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기시켜주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분류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문학이라고 한 문학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유형으로 모델화시키는, 모형화시켜서 그런 모형을 이야기들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공통된 어떤 삶의 모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같은 삶의 모형들을 곳곳의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세계 인종들 사이에서 공통의 문제들로 존재했기 때문에, 신데렐라의 문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야기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이실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논문에서 여성들이 자기 삶의 문제, 자기 일상에서 뭔가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삶의 어떤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보다 높은 신분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여성들의 그런 그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왕자를 만나는, 신분이 높은 귀족 남자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조금 최이실 선생님의 주장이 약간 조금 그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신분이 높은 왕자나 귀족의 남성을 만난 이야기들은 신데렐라 판본이 아니어도 다른 많은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아니어도 백설공주도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라푼젤도 마찬가지고, 뭐 인어공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그 춘향전 같은 경우도 신분 높은 남성과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뭐 그 심청전도 결국은 나중에 임금님하고 결혼을 하고 뭐 왕비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에서 뭐 이렇게 남성과 여성들 사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들은 많이 다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신데렐라가 이런 그 의붓 어머니와 배다른 언니들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신데렐라류의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많은 그 권역에서 발견되는 이유를 단순히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싶냐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여러 적응적 문제들 가운데 인간들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은 중세 시대를 또 많이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대부터 중세의 이런 그 시대에서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에서 선사 시대 때부터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신데렐라류의 그런 의붓 어머니, 배다른 언니의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의 환기를 시키고, 그런 것들의 해결 방법도 비슷한 방식으로 언니들이나 의붓 엄마와 배다른 언니들이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다루고자 하는 적응적 문제가 단순히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해석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겁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남성이 처했던 문제와 여성이 처했던 문제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강의실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유성생식과 성선택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남성들의 삶의 적응적 문제와 여성들이 맞이해야 했던 삶의 적응적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남성과 여성들 간의 적응적 문제가 달랐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는 남성의 방식과 여성의 방식은 서로 다르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실 수업이 시작되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적응적 문제들이 남성과 여성들이 다르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다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데렐라 문제에서는 특히 여성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더 환기시켜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확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그 삶의 적응적인 문제들이 달랐고 방식들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보다는 약한 피지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감성적으로는 좀 더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 약자에 대한 그런 동정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더 발달되는 방식으로 여성들은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직접 뭐 사냥을 나간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육체적인 일들을 좀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고, 여성들은 아이를 일단은 갖는 게 또한 중요하잖아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잘 양육을 한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여성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야 됐던 그런 적응적인 문제들과 남자들의 적응적인 문제는 달랐다. 그런데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많이 지지 않고, 여성들은 책임을 크게 지는 방식으로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양육의 이점들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일찍이 우리 선조 시대 때부터, 구석기 시대 때부터, 선사 시대 때부터 진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왜? 남자들은 아이를 만드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이러는 데에는 남자들은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남자들은 그런데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실제로 자기의 자원들을 실제 양육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암수가 구분되어 있는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수컷들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간은 사회화의 그런 사회성을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의 특별한 케이스의 지구상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남성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양육에 많은 투자를, 자기 자원을 양육에 투자하는 정도가 다른 동물들보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사시대를 지나서 역사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남성들의 부성애도 점점 강화되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어 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 또 주변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그런 가정, 뭐 가까운 뭐 언니, 뭐 고모, 이모, 뭐 이런 선배들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양육의 대부분 아무리 아빠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책임을 엄마들이 지고 있는 거죠. 82년생 김지영 같은 캐릭터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는 양육의 문제를 여성들끼리 연대를 해서 옆집의 아이지만 옆집의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이 아이를 돌봐주는 게, 혹시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아이를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상황에 다른 집에 내 친구들이, 동성애 친구들이 와서 나의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서 진화시키는 것이 여성들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적응적 문제였던 양육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해결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성들은 동성 간의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동성들 간의 관계가 경쟁의 상대로 동성을 바라보는 심리가 보다 우세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여성을 놓고 남성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주로 많이 놓여져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성선택 말씀드릴 때 남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여성들의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동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양육에 투입돼야 될 그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으로서 동성 간의 연대라는 방식을 여성들은 진화시켜 왔다라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동성 간의 연대, 양육을 위해서 여성들끼리는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상부상조하고 연대하고, 혹시 외부에 또 침입자가 있을 때 또 여성들끼리 뭉치고 사회적으로 뭐 이런 방식이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진화시켜 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여성들끼리의 연대라고 하는 방식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의 삶은 원칙을 위협하는, 원칙에 도전하는 그런 작은 문제들이 또 끊임없이 대두가 되면서 이러한 원칙, 이러한 가치들을 흔들게 하는,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삶의 지혜로운 방식을 위태롭게 했던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질투, 혹은 지위에 대한 욕심,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위,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분명히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내 아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도 아껴줘야 되는데, 또 그런 연대의 어떤 그 메커니즘, 시스템 안에서도 어떤 개체들은, 어떤 그 중에 한두 명의 여성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 여성 개체가 한두 명씩 늘 있어 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질투가 작동을 한다던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작동을 한다던가, 자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 뭐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좀 더 궁극적인 가치라고 여겨져서 진화되었던 여성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러한 가치가 도전을 받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여성들 간의 이런 연대가 중요한데, 살아보니 선사시대 때부터 이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연대의 가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앞의 가치들, 질투라든가 지위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 간의 연대를 깨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서, 그럼 여성 공동체의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환기시키고, 그런 문제가 처했을 때 그런 그 안 좋은 방식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뭔가 경고를 해주는 방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필요성들이 있겠다. 이런 필요성들을 세계 곳곳의 많은 문화권에 퍼져 살고 있던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특히 여성들 사이에 그런 그 공통된 인식들이 발생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모형화시키는 것까지는 최희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접근을 하셨는데, 그러한 모형이 됐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배다른 언니가 등장을 해서 이 원래 아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신데렐라 버전의 이야기들로 등장을 했던 것은 단순히 그런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양육의 그런 이점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현명한 그런 삶의 태도들을 현명한 문제 해결 방식들을 고안을 했던 그러한 그 공동체의 가치를, 여성 공동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되게 해서 했고, 그런 공통된 인식이, 문제의식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다양한 버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 여성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부분을 흔들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의 근거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들의 결론을 보면 현대의 어떤 법이나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할 정도로 그 양어머니와 의붓 자매들을 응징을 하는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데렐라 버전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결론들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에서는 신데렐라 구두를 그 왕자가 가져왔을 때 이복 언니들이 억지로 이제 그 구두를 신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발뒤꿈치를 막 잘라가면서 그 신을 신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이 잔인한 그런 그 체벌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신데렐라가 결혼하는 날 원전 그 그림 형제의 원전을 보면 까마귀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언니들 눈을 쪼아서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림 형제 이야기 이 버전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판본에서는 그 이 양 어머니와 그 이복 언니들의 사지가 야생마들에서 이제 찢겨요. 이렇게 그 막 팔다리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완전히 찢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이 나쁜 못된 엄마 양엄마와 의붓 자매들이 벌을 받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일본어 판본에서는 일본판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언니를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양언니 그 배다른 언니를 큰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또 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권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신데렐라 판본에서는 언니의 그 못된 언니의 살을 젓갈을 이렇게 살을 썰어내가지고 젓갈을 담가 버리는 방식으로 처벌을 하면서 결말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동남아에서도 여러 가지 이 젓갈 방식의 소스들이 일찍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언니의 살을 접여서 처벌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단순히 사랑 이야기, 이 신분 간의 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가 주목을 하는 적응적 문제였다면 굳이 이렇게 언니나 엄마를 잔혹하게 처벌할 이유가 왜 있었을까? 그냥 아름답게 사랑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하면, 아, 그렇게 언니나 양엄마나 의붓 자매의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밝게 이 생활을 하면 이렇게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런 차원의 그 문제 환기와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한데, 굳이 양 언니나 양 엄마를 이런 방식으로 잔혹하게 처벌하는 결론을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 신데렐라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데렐라 이야기의 목적은 응징에 있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응징?
여성 간의 연대를 깨버린, 양육을 위해서는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성들 간의 양육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너 벌 받는다. 어떤 벌을? 이런 벌들을. 까마귀가 쪼아서 눈을 잃어버린다거나, 통에 들어가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죽여버린다던가, 뭐 팔다리가 야생마들에서 찢겨버린다거나, 살을 저며가지고 젓갈을 담가버린다거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되니 너 연대 깨지 마라. 이러한 문제, 삶의 적응적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중요했던 여성들 간의 연대를 통한 양육의 효율화, 극대화라고 하는 이런 적응적 문제를 환기시키고, 그런 문제가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주목하는 그런 적응적 문제다.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성들의 적응적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갖는 보편성을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갖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을 위해서 너의 아이든 나의 아이든 가리지 말고 여성들끼리는 모성애를 확장시켜서 발휘해서 나의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도 대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의 아이도 다른 엄마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삶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양육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은 이야기 예술이 인간 진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적응적 문제에 대응해서 진화해온 인간 본성 속에 설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의 인식, 다윈주의의 인식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데렐라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다윈주의 관점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분석을 하는 이 책도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신데렐라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강의실에서 시간이 되면 이 신데렐라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설계된 예술 기제들은 유사한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화권에 걸쳐 보편적인 작동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연대에 대한 연대라고 하는 이런 유사한 적응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 것이죠. 대부분의 어떤 많은 민족들의 신화들을 보면 유사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렇게 보면 비슷한 신들이 막 이름만 다를 뿐인데 성격이나 역할들이 보면 비슷비슷한 신들이 유럽의 많은 지역의 이 신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뭐 제우스 신이 또 북유럽 버전에서는 다른 신으로 등장을 한다던가, 사실 그 제우스 신의 개념은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원어로 하면 지저스, 영어로는 지저스, 뭐 이 라틴 발음으로 하면 제수스가 되는데, 제수스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많은 그런 이 공통된 유사한 적응적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보편적인 작동 방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작동 방식이 인간의 예술 기제, 인간의 본성에 설계된 예술 기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공통된 유사한 보편적 작동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도널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모든 문화의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공통되는 경향과 취미를 발견해서 그 공통된 사고 방식, 감정, 생활 방식 등을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보편 문화라고 정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편 문법을 일상의 문화에 적용을 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보편 문화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런 보편 문법의 개념을 문화예술 영역에 적용을 해서 보편 장르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장르라는 개념은
예술 기계들의 보편적인 작동 방식 가운데 신데렐라의 사례처럼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등장을 하는 이야기의 주제와 유형들을 우리가 보편 장르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영권 등의 학자들은 미국의 영화 장르 전문 연구가인 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닐 등의 장르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에 헐리우드 이 장르 영화들을 모든 이 자료들을 다 서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초기부터 헐리우드 상업 영화의 성립 단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용어의 이 변천사들을 한번 쭉 추적해 본 연구를 닐이라는 학자가 미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뭐 홍보 포스터라든가 팜프릿이라든가 그 시대의 영화 전문 잡지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시대별로 쓰였고 용어의 변천들이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영화와 관련돼서 조사해 봤더니, 헐리우드 영화의 초기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는 영화 장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영화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 하나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던 겁니다. 1930년대, 1940년대까지는 멜로 장르라는 장르 외에는 뭐 액션, 뭐 웨스턴, 서부 영화, 무슨 뭐 갱스터, 누아르 이런 장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그러면 그 멜로라는 장르가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길래 멜로라는 장르 이외에는 다른 유형의 장르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냐 살펴봤더니, 초기에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는 헐리우드 초기 시대의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의 문제, 짝짓기의 문제는 성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 이야기인 거죠. 외계인의 존재에 그런 불가지한 만큼이나 사랑의 많은 그런 난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불가지함, 불가항력적인 측면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사랑 앞에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사랑의 문제를 정말 100%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도, 사랑에 대한 문제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해놓고도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사랑의 문제인데, 헐리우드 역사의 초기 20세기 초반에 헐리우드의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이런 장르가 유일하게 존재했을 때 역시 이 장르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런 사랑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를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 멜로드라마에는 이런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성의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그려줄수록, 점점 자극적으로 그려줄수록 결론에 있어서의 사랑의 완성이 보다 더 아름답고 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위기에 대한 설정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이제 초기 멜로드라마 장르, 헐리우드 초기 멜로드라마 장르들의 공통된 그런 그 숙제의 어떤 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에 많이 개입하는 방식이 악당들이 등장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뭐 남자하고 관계가 있는 악당이든 여자와 관계가 있던 악당이든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기는 그런 과정에서 악당들이 등장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 남자에게 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의 그 애인을 우리가 납치했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 철도 안에 철길에 묶어놨는데 우리가 그 여자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여자 어떻게 되겠어? 여자 죽이기 싫으면 우리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요구사항 언제까지 해와. 뭐 돈을 어디 가서 은행에서 훔쳐오라든가, 뭐 어디 가서 뭐 해오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그 요구 사항을 내걸면 남자 주인공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뭐 악당들과 대결을 불사하던, 뭐 어디 가서 무슨 다른 방식 해결을 하던 초인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악당들로부터 발생됐던 난관들을 극복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그 열차가 여성을 덮치기 직전에 철길 위에서 여성을 구해내는,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을 초기 멜로드라마들이 많이
이 활용을 했더라는 거죠. 물론 초기 멜로 드라마에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들도 많이 있었겠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든가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대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들도 존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시대 관객들도 지루했을 테니까 그 이전에 존재했던 로맨스 멜로드라마 장르들보다 좀 더 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정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이 악당들의 등장이라든가 초인적인 어떤 남자 주인공의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순정적인 어떤 여성 캐릭터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영화 작가들 제작자들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멜로드라마라는 장르 하나만 존재했었는데 이런 작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처음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위해서 이 멜로드라마를 봤었는데 나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야 남녀간의 사랑 얘기는 나는 뭐 큰 관심이 없고 차라리 악당들과 남자 주인공이 대결하는 이 이야기 이것만도 오래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 수요를 갖게 되는 그런 취향을 갖게 되는 관객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관객들 분화된 관객들의 그 니즈에 반응을 해서 니즈에 대응을 해서 사랑 이야기보다는 그런 그 남자 주인공과 악당들의 대결을 더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선보이는 그런 작가들과 제작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시점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로맨스 장르에서 드디어 액션 장르가 분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0년대, 40년대까지는 멜로드라마라는 용어만 헐리우드에서 사용이 되다가 50년대, 60년대가 들어서야 서서히 그때부터 새로운 장르들의 명칭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라는 거죠. 액션, 스릴러, 공포, 웨스턴, 판타지, SF, 로맨스 이런 등등으로 그 이후에 차례차례 분화된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기를 다 지나서 현대의 이런 세계 영화 산업계의 어떤 이 정형화된 이런 세팅된 그런 상태에서 영화계를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초기의 뿌리가 멜로드라마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뿐이죠. 사실은 초기에는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유일하게 존재했던 장르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도 장르라고 영화라고 하면 멜로드라마 하나였던 것이지 나머지 장르라는 것이 30년대 40년대까지는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수용하는 관객들 사이에서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멜로드라마가 원류 장르로서 이거 원류 장르라고 릴은 표현을 했었는데 원류 장르로 멜로드라마가 정립된 데에는 인간 진화 역사에 있어서 짝짓기의 문제가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존과 번식에서 인간들의 역사상 선사시대부터 이 헐리우드 초기 이 시대까지 심지어 지금까지도 짝짓기의 문제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의 적응적인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원류 장르로서 가장 먼저 성립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야기 장르뿐만 아니라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얘기가 제일 많죠. 또 뭐 음악, 교향악 이런 것도 사랑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많고 많은 예술 영역에서 사랑 이야기가 여전히 역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장르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장르가 어떤 장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차적으로 분화되어 갔는가를 살펴보면 영화의 장르, 나머지 이야기 장르들 거의 공통된 이런 그 형성과 분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 장르 관점이 아니라 지역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계도 20세기 초반에는 이 사랑 얘기를 다루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이 영화 장르가 성립이 돼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파라는 장르 거의 하나로 출발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장르들이 분화돼서 도입이 되고 이런 이 발전 경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헐리우드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역시 분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편 장르가 즐겨 다루어온 주제들은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사랑, 우정, 가족과 친구의 연대, 경쟁, 배신, 폭력, 모험, 자연의 위협 등등등의 얘기를 보면 대부분의 그 작품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들을 다루고 있죠.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 장르가 즐겨 다루어온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진화적 적응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적응적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적응적 문제들을 이 이야기 장르의 모티브로 삼아서 예술의 모티브로 삼아서 유사한 형식, 유사한 주제들을 분류해서 장르의 개념들을 형성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적응적 문제를 분류해서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냈던 것이 개념화시켜낸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이 경쟁에 대한 문제들, 이 육체적인 대결, 경쟁, 전쟁 뭐 이런 문제들을 폭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적응적 문제들을 분류해서 장르적 개념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이 액션 혹은 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장르적인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 호러 뭐 이러한 식으로 공통적 적응적 문제들을 모티브 삼아서 유사한 형식, 유사한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그러한 분류들을 장르의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러한 이 보편 장르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보편 장르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보편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신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보편 장르로서 기능을 해온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신화들, 또 종교적인 신화들도 있고, 뭐 이렇게 현대 종교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어도 북유럽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 신화나 이러한 많은 민족들이 저마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신화들 역시도 보편 장르로서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신화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해야만 했던 중요한 적응적인 문제들을 유형화시켜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신화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인식들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윈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 장르, 보편 장르의 개념들을 인식하기 전에 떠올렸던 신화의 이미지와 현재의 신화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화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뭐 신비롭고 현대적인 어떤 과학의 문명 혹은 현대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어떤 판타지의 세계로 우리는 신화들을 그동안에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윈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술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의 진화적인 기능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예술의 영역이 보편 장르를 중심으로 성립돼서 성장해 왔다, 진화해 왔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장르 역시도 보편 장르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구해야 될 남은 과제들이 남은 거죠. 신화는 보편 장르로서 어떤 적응적 문제들에 천착을 해왔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해결 방안, 삶의 지혜들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신화의 적응적 기여, 신화의 적응성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편 장르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면서 신화가 그러면 보편 장르로서 어떤 특성들과 또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적응적 기여를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학기 동안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편 장르의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보편 장르라는 이 개념은 아마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보편 장르의 개념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안을 한 개념이어서 보편 문화, 보편 문법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편 장르의 개념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개념이어서 제가 조금 하나의 개념을 조금 오늘은 길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보편 장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화가 갖고 있는 보편 장르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편 장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예술 장르, 특히 이야기 장르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봤고요. 보편 장르의 기준으로 우리가 남은 이제 학기 동안 신화라고 하는 것에 그런 그 역할, 그다음에 의미, 가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편 장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이 과제는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도 이 4회차 동영상 강의 링크 주소 공지하는 그 게시 글에 과제 같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신데렐라처럼 많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신데렐라 말고 혹시 또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특수한 특정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세계 여러 문화권의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혹은 뭐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 혹은 뭐 SF라는 특정한 그런 이야기 이 영역들을 두고 여러 문화권, 서로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발견되는 그런 그 공통된 주제, 공통된 어떤 모티브, 공통된 어떤 이야기, 이 전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편 장르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것이 이번 그 4회차 동영상 강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지사항에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과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동영상 강의 오늘 4회차까지 했는데 4회차까지 했으면 과제 한 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영상 강의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쭉 진행을 해오면서 보편 장르의 개념까지 살펴보게 됐는데 이런 보편 장르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동영상 강의 4회차를 통해서 같이 나눠봤던, 살펴봤던 그런 개념들, 특히 이야기 장르의 의미와 가치들, 신화의 의미와 가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례조사를 한번 간단히들 해보면서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의 그런 개념으로 한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동영상 강의 4회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예정대로라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 강의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사실 아직 그 코로나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처럼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지, 혹은 또 뭐 만에 하나 부득이 또 동영상 강의, 비대면 강의가 조금 더 연장될지 아직 확신을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의 바람은 이렇게 동영상 강의 말고 강의를 서로 직접 보면서 서로 이렇게 눈빛이라든가 표정 읽어가면서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들, 신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직접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제 지금 바람이기는 한데, 또 뭐 상황이 또 이런 상황인 만큼 또 우리 욕심대로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학교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세계신화 과목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수시로 우리 사이버 캠퍼스 공지 사항을 확인하셔서 수업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 불이익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동영상 강의 제가 가급적이면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오늘도 또 1시간을 훌쩍 넘어 버렸네요. 이게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2시간 4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뭐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길게 동영상을 만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뭘 보는데 1시간이 30분만 넘어가도 사실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긴 시간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이렇게 2시간 반 이상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보면 꼭 초반에는 말도 천천히 또박또박 잘 하다가 10분, 20분 지나가면 점점 말도 빨라지고 막 버벅거리고 뭐 이러는 게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봐도 느껴지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만큼 이제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짧은 동영상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수업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최선의 수업의 어떤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협조를 해주셔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습 복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대학생식이나 된 분들한테 예습 복습 말씀드리기가 저도 굉장히 명구스럽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짧은 동영상 강의 막 말도 빠르고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화면 보고 얘기하는 게 전문가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 1시간 조금 넘는 이 분량 듣는 것만 갖고는 무슨 얘기를 저 교수가 얘기하는 건지 100%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부족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다음 차수에 뭘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수업 전에 해당 강의 자료 내용을 조금 좀 읽어봐 주시고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어떤 얘기인지 대충 한번 훑어는 봐주시고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동영상 강의 끝났다고 덮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그날 다뤘던 얘기 오늘도 사실 강의 자료를 보면 2페이지 살펴본 거죠. 15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페이지 얘기 살펴본 겁니다. 요거 2페이지 한 번만 좀 더 리마인딩 하는 차원에서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 버벅거려 가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린 그 부분들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내용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영상 강의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습 복습 강의 자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강의를 우리 강의실에서 할 수 있게 되던 아니면 동영상으로 가게 되던 다음 주에는 조금 페이지를 조금 건너뛰어서 25페이지 다윈주의 장르 이론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 동영상 강의가 되던 아니면 강의실 대면 강의가 되던 다음 주에 강의 때까지는 그 전에 25페이지부터 다윈주의 장르 이론들 차근차근 시간 허락하는 대로 조금 미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들을 제가 자꾸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부디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저도 동영상 강의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저도 동영상 강의 준비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부족한 동영상 강의지만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 주시면서 동영상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